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창의교육센터 해운마중터에서 가정폭력의 이해와 피해를 수업하게 된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상현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가정폭력이 어떠한 피해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피해자이라는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시에서는 저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통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개념, 그리고 가정폭력은 또 어떤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가정폭력에는 또 다른 특별한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걸 중심으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정폭력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 그리고 가정폭력이 신고가 좀 저조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왜 신고가 저조한가 라는 걸 중심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내용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내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 아니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남에게 알리냐.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라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말이 저희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을 하면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부부간에는 싸움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저도 사실 10년 살아가면서 부부싸움을 안 했다라는 말은 못해야겠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서로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말은 저희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의 관계, 그리고 또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의 관계, 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결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다. 우리가 누구를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나가면서 갈등을 해소를 해나가야지, 이거를 때린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된다. 우리 남자아이들이 조금 잘못하면 아이 너 남자애가 왜 쪼잔스럽게 왜 그러냐. 여자애가 조금 또 활동적인 활동을 한다, 가격적인 행동을 한다, 너 여자애가 왜 그러냐. 남녀 차별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지금 첫째는 딸아이 8살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7살짜리 아들내미를 지금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꼭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봐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성차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은 가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부부라고 하면 저희가 이때까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오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서로에 대한 입장에서 배려를 하고 확인을 해야지 폭력을 행사를 한다? 그거는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가정에서의 질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규칙 정도를 정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가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라는 내용도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남에게 알리냐. 제가 가정폭력을 당했다. 친구라든지 가족한테 말하는 게 부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요. 뒤에 우리가 확인을 하시겠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개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고를 통해서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남에게 알린다. 어떻게 알리냐라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은 나의 문제라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에 발생했던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정폭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왔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가정사의 문제라고 치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등한시하고 왔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가정폭력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에 관련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도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라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폭력을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가정폭력이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저희가 흔히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까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도 있겠지만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도 있을 거고 형제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넓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당연히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배우자였던 사람도 저희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 꼭 저에 있어서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관계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정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거하고 있는 친족도 가족 구성원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넓은 개념으로서 가족 우리 모든 구성원에서 발생하는 범죄 이런 신체적이라든지 정서적인 재산상의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폭력에서 유형은 우리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신체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그리고 정서적인 폭력, 통제 이 5가지로 현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신체적인 폭력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신체에 가해서 그러면은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밀친다든지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흉기로 우리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폭력. 우리가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리고 합의라는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성적인 성관계를 무력을 사용을 한다든지, 근데 상대방이 또 원치를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동의 없이 뭐 우리가 카메라라든지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한다든지, 또 촬영을 하고 그거를 뭐 배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우리가 가정폭력에 있어서 성적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폭력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가정을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수익과 지출을 다 독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산을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막 처분해서 가진다든지, 아니면 제가 막 또 도박을 해서 막 엄청나게 빚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빚을 떠넘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정폭력에 있어서 경제적인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심리적인 폭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모욕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뭐 위협을 한다든지 뭐 잠을 못 자게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또 뭐 배우자 간에 우리가 집안 대 집안을 비교를 한다든지 뭐 비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서적인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가정폭력의 유형에서 통제입니다. 참 이 통제에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통제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하나라도 다 알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디인지 꼭 알려고 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성과의 얘기를 하면 화를 내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바람 핀다고 의심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사회활동하는데 허락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외출 시간이라든지 기가 시간을 허락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비밀번호를 알려고 한다든지, 메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메일 주소에 관련해서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를 다 알려고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건 다 통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에서 통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인격체로 봐줘야 되는데 인격체로 보지 않고 내 소유물로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려고 하고 억압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정폭력에 있어서 특별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 구타, 말 그대로 이제 폭행을 하는 거죠.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배우자 구타에 있어서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첫 번째 이 배우자 구타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남편의 가음. 사실 음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은 잘못 먹게 되면 독이 되는 거죠.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음주는 우리에게 정말 또 생활에 있어서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된 음주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우리가 가정폭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성장 환경이라든지 또 재정,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낮은 자존감, 높은 불안정, 그리고 정서불안, 정신질환,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가정폭력에 있어서 배우자 구타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좀 보면 꼭 남편의 문제라면 볼 수 없는 것 중에 뭐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배려 부족, 낮은 자존감 같은 여러 가지 영향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배우자 구타의 원인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또 특별한 유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배우자 살해입니다.
살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이제 극악무도한 범죄 중에 하나가 이게 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게 배우자 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 살해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인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자의 자존심인데 이 양자의 자존심에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남편이 가정 내에서 권위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살해로 이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랑과 증오. 내가 너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미워서 증오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로 인해서 또 배우자 살해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이제 또 배우자를 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남편에 대한 권력이라든지 통제를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살해를 하는 원인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살해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살해가 그렇게 많은 범죄로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조금 소수가 있긴 있는데 이 배우자 살해에 관련된 연구를 봤을 때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동 살해보다는 배우자 살해가 약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배 정도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순진의 연구에서도 살펴보니까 배우자 살해에 있어서 먼저 선행이 되는 건 뭐냐면 가정폭력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부부폭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살해로 이어져 나가는 특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를 했을 때는 아내가 외도라든지 아니면은 결배를 요구를 했을 때 남편들이 아내를 살해하는 특성들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을 때는 아내가 남편을 의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집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로 인해서 우리가 배우자 살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제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가 부부강간입니다. 부부강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부부 사이에서 무슨 강간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냐, 아니지 않냐,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돌이켜보면 혼인을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일심동체로서 가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안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강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부관계 같은 경우는 가족 내의 구성원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친밀한 관계고요. 그리고 남한테 알리기가 꺼려다 보니까는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합의하에 그리고 사랑을 가짐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합의를 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강압적인 위협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부부강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2013년도에 부부강간죄로 인정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부부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계속 그냥 이 얘기만 드리면은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지금 맨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도에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관련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가정폭력 허용도입니다. 평균 이제 우리가 중간값이 2.5점인데 평균이 1.8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2.5점보다 낮다.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이제 가정폭력을 저희가 허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해도 상당한 저희가 이제 인식 자체가 조금씩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여성이 폭력 행동을 하는 배우자를 떠나지를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게 45.9%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내용들입니다. 가정폭력하고 후회를 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다. 화가 나서 통제를 부리면 가정폭력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허용해 줄 수 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가정폭력 행사하는 거 그래 용인해 줄 수 있다. 여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견뎌낸다. 참 잘못된 우리가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폭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허용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을 우리가 목격을 했다. 그럼 과거에는 저희가 가정폭력이 발생을 했다, 옆집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우당탕탕 막 싸움 소리가 나고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고 욕을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저 남의 집이다라고 해서 크게 막 신경을 안 쓰고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평균 3.2죠. 그러니까 중간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88.3% 나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은 우리가 신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률을 봤을 때 지난 1년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체적하고 성적 폭력이 여성이 한 5.9%, 남성이 1.3%, 여성이 훨씬 지금 가정폭력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임신 전에도 가정폭력이 신체적인 폭력이라든지 성적인 폭력을 피해를 입었던 여성분들이 36.7%, 임신 기간이 3.9%, 임신 종료가 59.4%.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체적인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금 안타까운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 유형에서는 우리가 아까 신체적, 성적, 그 다음에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5개 유형은 통제까지 포함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봤을 때 지금 4개 유형보다는 5개 유형에서 여성이라든지 남성이 가정폭력을 훨씬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 같은 경우,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죠. 지금 통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우자에 관련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억압을 시키고 강요를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정폭력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정서적인 폭력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간 신체적하고 성적 폭력에 있어서 상처라든지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의약품을 구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성 같은 경우가 7.4%, 남성이 3.3% 상처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구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46.6%, 남성이 23.9%. 그래서 여성이 이런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보게 되면 무력감이라든지 자존감이 하락이 된다라는 것이 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간에 이런 폭력을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엄청나게 무너질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결혼을까지 결심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피해를 당했다.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적대감 분노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적대감 분노에서 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여성분들은 다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적대감이라든지 분노에 대한 피해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의 지정에 있어서는 업무 능력 저하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정폭력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업무 능력이 상당히 다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퇴직 고민도 해볼 수도 있고 퇴직까지도 이어져 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왜 대응을 하지 않았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봤을 때는 가장 지금 현재 높게 나타나는 게 여성 같은 경우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애들의 아빠,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게 내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높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었다.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고를 경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신고한다라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라는 응답률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찰 말고 또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뭐 상담기관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상담기관에게 우리가 왜 요청을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부부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많이 치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갔다라는 이 실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자, 가정폭력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냐면 그냥 별거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로 판단을 하는 것도 많이 지금 확인을 조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우리가 설명하는 이론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다양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폭력의 순환이론입니다. 폭력의 순환이론이라는 것은요, 제가 가정폭력을 행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가정폭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 제가 또 배우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이제 감정이 좀 누그러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또 우리가 긴장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폭력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폭력이 남성이 저질렀다, 그래서 후회하고 뉘우친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순환의 일시적인 현상에 조금 불과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을 단순하게 그냥 한 번 정도의 일회성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차후에 어떤 가정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폭력을 그냥 단순하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있어서 예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요. 특히 자녀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자녀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사회화 가정이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에게 있어서도 뭐 안식처뿐만 아니라 사랑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제일 작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우리가 편안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편안하고 안락한 내용들을, 안락한 부분들을 우리가 영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폭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싸움 안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결혼 10년 차가 되면서 항상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 엄마하고 제 배우자죠. 배우자랑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이제 뭐 갈등이라든지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해서 우리가 서로 오해했던 부분,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로의 바라는 점, 그리고 제가 배우자 입장에서, 배우자는 제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입장을 대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 그리고 평소에 폭력적인 말이라든지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최대한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폭력적인 말이라든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분을 한 번 더 저희가 상기를 시켜줄 부분이 있으면서 조금 상가를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우자들, 남편은 어떨까? 아내는 어떨까? 라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이 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관련해서는 112 신고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가정폭력 신고하게 되면 상대방이 내한테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 신고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비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또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1366이라는 전화하셔가지고 24시간 언제든지 가정폭력에 관련해서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1366이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가정폭력에 관련해서 또 다른 우리가 또 어떤 케이스 유형들이 있는지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